5월 18일 날 광주 작전을 책임진 김재명 6번 작전 참모부장이 한탄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안병화 도경국장이 도망만 안 갔어도 방호장부를 다 갖추고 있는 전투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곳으로 출동할 수 있는 곳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명령권자가 어디로 사라지니까 우리 진압 못하니까 군이 출동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무런 시위 진압 장비도 갖추지 않은 공수부대가 현장으로 나가면서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됐다. 전두환이 명령을 하달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도록 시켰다, 이런 내러티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를 입증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 뭐라고 입증을 합니까? 그 당시에 작전 지휘에 관한 모든 총책임자였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아주 핵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5.18 광주에 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정식 지휘 계통을 통해서 지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압작전에 대한 책임은 계엄사령관인 본인과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인 주영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광주 5.18은 민주화 운동인가요? 그래서 이게 시기마다 정의하는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란으로 우리가 불렀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니까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민주화 운동 이렇게 이제 바뀌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그 한 사건을 놓고 정의가 조금씩 달라진 거죠. 언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라벨이 붙었나요? 그게 아마 김영삼 대통령 시절서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5.18 특별법 만들어지고 뭐 이러면서 민주화 운동.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정의에 또 따르지 않으면 뭐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최근에 특별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특별법 만들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하나의 이제 역사인데 그 역사를 어떠한 잣대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이게 과연 좀 옳은 거냐. 사실 파시스트적인 거죠. 예. 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조금 거죠.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5.18에 대해서 뭐 이상한 악의적으로 뭐 얘기하지 않는 한은 이거 뭐가 좀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거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규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학문적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자기가 역사를 뭐 찾아보고 나서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걸 또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자유가 박탈돼 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게. 네. 정말 이게 재밌네요. 원래는 내란이었다가 그다음에 민주화를 위한 뭐 노력이었다. 지금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이제 기자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그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5.18 이전에 그때 당시 한국 역사가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뭐 그 발생한 어떤 전두환 12.12 사태 같은 걸 포함해서 그 5.18 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우리 내부에서의 시각으로만 이걸 보는데, 이제 그 좀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1979년 1월에 그 당시에 미국이 그 이란의 그 팔레비 국왕에게 계속 그 뭐 인권 탄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제 팔레비 국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군부를 움직여서 팔레비 국왕이 이제 망명을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란 사태가 벌어져요. 사실 1979년 1월까지만 해도 이란은 미국에서 중동에 있어서 이스라엘 다음에 중요한 맹방이었거든요. 더구나 이란이 소련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이 미국의 주요 정보 자산이 이 이란 국경 지역에 엄청나게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에다가 그 최첨단 뭐 전투기도 팔고 뭐 이런 가까운 관계였는데, 느닷없이 아주 극단적인 반미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이란이 이제 완전히 미국이 그
박살이 나버린 거죠. 반미 국가가 된 거죠. 예. 호메이니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예.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박 대통령이 시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라는 그 중동에서 중요 맹방을 상실한 와중에 만약에 한국에서마저 반미 뭐 용공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음 정권의 핵심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1979년 그 11.26서부터 1980년 서울의 봄까지의 상황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마저 이 반미 세력이 그 들어서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런 와중에 그 미국 그 정보기관이 보기에 지금 이대로 가면 그 당시에 삼김이라고 하는 이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주요 정치 플레이어는 김영삼 씨, 김대중 씨, 김종필 씨인데 김종필 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5.16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탈락을 했고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이었는데 미국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집권하면은 두 사람 다 반미 친북적이거나 반미 용공적인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때 당시 미국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 그 정부에서 그 주한미국 대사인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그 YSDJ를 만나가지고 좀 그 쿨다운을 시켜라. 이게 훈령을 내려가지고 글라이스틴 대사가 이거 이러면 당신들 군부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진정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으니까 이 전국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최규하 정부, 그 다음에 최규하 정부를 서포트하고 있었던 이 신군부에서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이 계엄이 선포돼 있었는데 그 계엄을 일단 누가 선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이 선포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계엄하면 전두환이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거 그렇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게 드러났듯이 그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79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시해됐고 그 국무회의가 열려가지고 10월 27일 날 새벽 4시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근데 그 비상계엄을 그때 당시 김재규가 건의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재규가 건의를 했죠. 건의를 한 거죠. 자기가 예. 박 대통령을 암살하고 와서 예. 큰일 났다 하면서 예.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계엄을 해야 된다 하면서 건의를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보안사가 김재규를 체포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를 할 때 계엄에는 이제 그 전국 계엄이 있고 그 지방 계엄이 있습니다. 항상 계엄을 선포할 때는 제주도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지역을 제외를 해요. 그럼 이게 지방 계엄이 되거든요. 지역 계엄. 이러면은 대통령이 계엄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내각의 일원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계엄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전국 계엄이 되면 내각이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사령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니까 내각이 필요 없어지는 의미가 거예요. 없어지는 거네요. 그때는 지역 계엄이었습니다. 지역 계엄인 상황에서도 계속 이 그 양김 씨가 뭐 대학생들을 부추겨 가지고 막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특히 5월 15일 이런 무렵에는 10만 명이 모여 가지고 버스를 탈취해 가지고 이 전투 경찰을 막 깔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시국 수습을 하려면은 이 주요 그 정치인 체포 그다음에 이 계엄을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참모인 그 전두환 장군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하고 있었으니까 그 제안을 받아서
실제로 선포한 거는 최규하 대통령이 했죠. 그러니까 계엄은 최규하 대통령이 선포했던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각이 배제가 되는 거죠. 전국 계엄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계엄사령관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체포해라. 체포하고 이제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광주 지역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광주에서는 처음에 시위를 할 때 그 구호가 뭐였나요? 그 시위자들이 원했던 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1980년 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최규하 정부가 1979년 11월에 앞으로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일정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의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빨리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그 헌법에 의해서 총선을 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새 정부를 구상한 다음에 그 정부에다가 정권을 이양하고 과도 정부는 퇴진한다. 그 과정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1979년 12월 초에 이런 이 타임테이블이 나왔으면 늦어도 80년 12월이나 81년 초가 되면은 민주화된 민간정부가 출범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양김 씨가 서로 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둘러 가지고 야, 최규하 정부는 저기 유신 잔당이야. 너희들 빨리 물러나. 그 다음에 헌법을 왜 정부가 만들어? 국회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헌법을 왜 국회가 만들어? 정부가 만들어야지. 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이 그 키플레이어인 김영삼, 김대중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압박을 넣기 위해서 이 대학생들을 거리로 동원하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광주 그때 당시 5.18 사태라는 거는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핵심 요직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11.6 날 보안사령관이 김재규를 체포를 해서 보안사의 그 수사 분실로 압송하라는 순간 모든 권력의 추는 사실상 그때서부터 이제 전두환 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직책이 어떻게 됐었죠? 보안사령관. 네. 투스타. 네. 네. 그 준장이죠? 소장. 네. 투스타 소장. 네. 그러다가 최규하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를 맡겨요. 중앙정보부장은 직책이 그 당시로 보면은 부총리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일 때는 투스타 신분이었는데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을 하면서 부총리급이 되니까 보안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거든요. 근데 내각 회의가 열리면은 부총리급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중앙정보부장의 밑에 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권력이 이제 전두환 쪽으로 쏠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가지 상황이 국가 위기 사태에서 좀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 김영삼, 김대중 씨가 정말 이 국가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6개월 정도만 자제를 했어도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정권 이양되면서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못 참고 계속 시위대를 독려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집회를 하라 이런 식으로 조직을 했던 거네요. 왜 그랬느냐 이게. 그 당시에 이 신민당의 그 모든 지분을 김영삼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씨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사면복권돼 가지고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잡기 이전에 빨리 선거를 해야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최규하 정부를 막 몰아붙여 가지고 빨리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김대중 씨는 신민당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김영삼이 신민당을 다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봐야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하는 급진 제야 세력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뭐 요즘 제야 세력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레디칼한 그룹인 이 그 제야의 이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펼쳐가지고, 나는 그 나의 생각을 거리에서 펼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그런 이제 아비규환의 상황이 1980년 5월에 벌어지는 이런 일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광주 사태가 그런 식의 배경 가운데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자정을 기해서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되고, 그리고 대학가는 전부 휴교령이 내려지고 각 대학의 주요 거점에 계엄군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뭐 서울 뭐 대학 뭐 각 주요 대학에 이제 계엄군이 진주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우리 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대부분은 다 이 작전지휘권 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전지휘권 하에 안 들어가 있는 부대가 공수부대였어요. 작전지휘권이라고 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미군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군이 전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자권의 지휘에 없는 부대,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부대가 이제 공수부대였다. 그러니까 공수부대를 이제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수부대를 투입하게 된 거네요. 미군의 지휘 안에 있지 않고 당시 이제 계엄군의 지휘 아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 당시에 일단 최근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 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흥미있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진상 보고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고 누가 이 진상 보고서를 썼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그 광주 사태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이래, 그때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군이 무장한 시민하고 교전해 주라는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우리 역사상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은 그 당시 이제 그 건국 그 직후에 혼란기였다고 치고, 1980년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태가 이렇게 악화가 됐느냐, 이걸 조사를 하려면 정말 객관적이고 엄정한 그 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광로 장군이라고 이분에게 조사단을 꾸려서 현지에 내려가서 왜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려간 게 이제 진상조사단이고, 그 진상조사단이 많은 조사를 해서 만들어낸 그 보고서가 이제 이 보고서인데, 네. 이 보고서에 왜 이렇게 광주가 사태가 좀 악화됐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전문은 다 안 나오고 뭐 일부 내용들이 좀 나와요.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그 당시에 그 현지 광주에서 이 진압부대를 운영했던 그 책임자가 이제 있어요. 군 쪽에서는 그 광주에 있었던 그 전투교육사령부 전교사령관이라고 하죠. 그 전교사령관이 윤홍정 장군이었는데, 이 삼성 장군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그 향토사단이라고 있어요. 광주 일대를 수비하는 31사단장 정웅 사단장,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그 도경찰국장 안병하 경찰국장, 이 세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찰서장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 광주 사태가 있을 때 도망간 거네요, 그 사람들. 예. 그러면 그
이 기자님께서는 이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전부 다 읽어보신 거예요? 네. 아, 읽어보시고 나서 이 보고서 상에서 나타난 그 문제점, 사태가 악화된 그 원인은 뭐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당시 광주에 이 7공수 여단이 투입이 됐어요. 7공수 여단이 휘하에 이 3개 대대가 있었는데 1개 대대는 대전으로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33대대, 35대대는 광주로 가서 이제 조선대하고 전남대에 투입이 됐는데 이 부대 지휘가 잘못됐다. 그 부대가 바로 그 광주 사태 때 시민들이랑 바로 충돌했던 그 부대죠. 네. 7공수 33, 35대대. 5대대. 예. 네.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건가요? 예.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5월 17일 날 밤에 이제 이 부대 출동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 부대들은 전투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시위 진압에 특화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그 공격에 대비해서 이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위 대해산을 위한 이제 뭐 최루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공수부대는 이게 이 적진에 침투하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시위 진압 장비가 없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위 진압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그 치안을 유지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좀 겁도 좀 주고 그래서 뭐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수부대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사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선 전투 경찰 그때 당시 정경을 많이 파견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투 경찰들은 일단은 돌이 날라오면 부상당하지 않도록 방석복을 입죠. 그다음에 그 헬멧을 쓰잖아요. 헬멧 앞에 이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방성망이 있어요. 방성모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화염병을 던지면은 화염병을 끌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그다음에 이제 이 진압 대응을 이루기 위해서 진압봉. 그다음에 최루탄 이런 걸 갖추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간 이 부대는 이런 게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 공수부대는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왜 공수부대를 투입했을까라는 의문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을 투입해도 되는데 예. 왜 공수부대를 투입했어야 됐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혹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투 경찰 경찰력으로 도저히 이제 막다 경찰력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군을 출동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군을 동원을 하고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 시위가 악화됐다. 그래서 좀 충격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예. 가장 강력한 공수부대를 동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거기다가 다른 부대가 아니라 공수부대를 동원했었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른 모든 부대는 다 이 미군의 작전지휘권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미군의 작전지휘권에 소속되지 않는 중앙기동군 적진에 침투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대는 이제 한국군이 활용할 수 있는 부대로 이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79년도 10월 달인가요? 부마 사태가 났을 때 실제 그 공수부대를 한번 동원해서 시위를 해산시킨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좀 빨리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졌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마 사태도 뭐 일반 그 전투 경찰이나 일반 군으로는 도저히 이게 진압이 안 되니까 해병대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해 가지고 그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공수부대를 보내서 공수부대 일종의 겁을 주는 그 용도도 있었다고 봐요. 사람들이 일단 공수부대가 뭐
출동했다 그러면 일단 쫄잖아요. 그렇죠. 무섭다 하면서 예. 이제 시위를 우리가 우리를 진지하게 지금 진압하려고 하는구나. 예. 적당하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예. 하는 효과를 생각했던 거네요.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은 뭐 공수부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광주에서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이제 광주의 상징인 김대중 씨가 그 전날 밤에 체포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김대중을 석방해라. 우리의 지도자인 김대중을 빨리 왜 풀어줘라. 잡아갔느냐? 왜 잡아갔느냐? 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광주의 이 상황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랐는데 그 다르다는 특성을 인지를 못하고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간 거죠. 예전에 어떤 그 주동식 선생님인가요? 그분은 전라도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반골 기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때 군부가 너무 강경 진압을 했던 거는 좀 실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이 그 광주의 문제를 풀려면 초동 단계에서 왜 이렇게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느냐 하는 이 부분을 풀어내지 못하면 다른 건 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일단 본질적인 거는 그 팩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막 무슨 왜 교전해 주라는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악화됐을까? 도대체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까지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광주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는 그러한 단서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기초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건가요? 구체적으로? 우선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전교사령관 윤홍정 씨하고 그 당시 광주 주둔 31사단장 그 정웅 씨의 심각한 이 지휘 미스라고 봅니다. 어떤 미스가 벌어졌느냐? 이 두 분은 공수부대라는 이 부대의 특성을 이해하지를 못했고 이 부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 지휘 지침을 내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당시 공수부대는 그 그 기동군으로서 혹시라도 모를 이제 이 시위를 그 대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충정 훈련이라고 그래요. 시위 진압 훈련이죠. 근데 시위 진압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먼저 이 공수부대는 다른 그 일반 부대하고는 달리 이 요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밀집을 시켜요. 흐트러놓으면 안 돼. 몇 명 안 되니까. 밀집을 해가지고 먼저 겁을 줍니다. 그래도 해산이 안 되면 이 시위대를 3면으로 이렇게 에워싸요. 그리고 한쪽을 터놓습니다. 그리고 으쌰 하면서 이제 밀고 가면 시위대들이 자진해서 분산되도록 그러니까 시위를 해산하는 게 목적이지 시위대를 투디러 잡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려잡거나 체포하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가 그 충정훈련을 받을 때 충정훈련이라 함은 겁을 줘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해산을 유도하는 방식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 부대를 운영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7공수부대가 광주로 내려가면 공수부대가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 부대에 배속이 돼요. 그렇게 운영이 돼요? 예. 그게 혹시 그때 당시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그 배속이 되면은 그 배속된 부대에 부대장이 지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공수 33대대 35대대는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지역을 관할을 하는 31사단장의 직속상관인 전교사령관 이 사람들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이 사실상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공수부대의 작전 지휘를 담당했던 거네요.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식 속에 당연히 그 어떤 공수부대를
뭐 출동시켰던 군부가 예. 그 공수부대를 뒤에서 다 통제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휘권 이원화 문제. 네, 지휘권 이원화라고 예. 속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이 재판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의 그 조사 그다음에 김영삼 시절에 그 5.18 12.12 재판 모든 그 과정에서 지휘권 이원화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리상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원칙적으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였느냐, 뭐가. 우리가 지금 31사단장 정웅 씨는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정치인으로 그 입문을 해가지고 김대중 쪽으로 들어갔죠. 예, 김대중 당에 들어가서 평화민주당에서 이제 영웅이 돼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 득표율이 91%였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출마를 한 거예요. 광주에 출마해서 91%. 예. 아직까지 이 기록은 안 깨졌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최고 가지고 득표율. 당선됐다. 왜 그랬냐? 이 신군부에서는 강경진압을 요구를 했는데 나는 그 강경진압을 내가 반대하고 온건하게 진압을 하다가 내가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나는 군에서 쫓겨났다. 나는 희생자다.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광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예. 그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증언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이 정웅 31사단장이 어쨌든 현장에서 그 공수부대를 지휘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던 건가요? 현장에서? 이분이 자기는 나는 그 온건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지금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목숨을 걸고 진압을 하라. 목숨을 걸고 진압을 하라. 예. 그러면 그거는 사실 공수부대 진압 원칙이랑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이겁니다. 공수부대는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 해산 위주로 했는데 이거를 사면을 포위를 하고 원천 봉쇄를 한 다음에 전원을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시위대 대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 면에서 볼 때 정웅 사단장은 이 자기가 배속받은 이 부대의 특성도 전혀 몰랐고 이 부대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대를 투입을 해서 진압을 하려면 지휘관이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걸 자기가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형지물을 확인도 안 하고 시내에 단 한 번도 나가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그 목숨 걸고 너희들 전부 원천 봉쇄한 다음에 전원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렇게 이게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군인이 시내에 난리가 났다.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진압 능력을 상실하였으니 우리 군인이 출동해야 된다. 군인이 진압 못하면 큰일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7공수 33대 대장 35대장이 검찰 진술을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러면은 원천 봉쇄해가지고 이 전원 체포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해산하는 거하고 원천 봉쇄해서 체포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천 봉쇄하고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체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위자들 역시 군대의 어떤 강경 진압 노선을 보고 더 흥분해서 강력하게 시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이 부대가 다수의 이 시위대를 포위를 하고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사람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행위가 벌어지고 또 잡혀가는 애들은 안 잡혀가려고 거기서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치고받고 이러다가
야 이거 군인이 막 그 애들을 때린다. 그 현장을 보고 시민들이 흥분해가지고 시민들이 합세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당시 공수부대 병력은 한 몇 명쯤이었나요? 그 당시 7공수 33대대 35대대가 그 전남대 그다음에 조선대 주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주도라는 병력 일부를 빼고 시위를 진압하러 나간 게 한 700명 조금 넘어요. 700명. 예. 그러면 시위했던 인원은 훨씬 많았죠? 뭐 몇만 명이 된 거죠. 근데 그 700명을 가지고 그 몇만 명을 다 체포하고 뭐 때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당연히 뭐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웅 사단장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전교사령관인 윤흥정 사령관도 심각한 문제에 지휘를 했어요. 아니 지금 이 소수가 몇천명 몇만 명으로 불어난 이 시위대를 진압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윤흥정 정교사령관이 이 공수부대 특성을 전혀 모른 채 공수여단을 10명 소규모로 편성된 다수의 진압대를 융통성 있게 그 운영하라. 그래가지고 이 700명을 10명 단위로 찢어 발겨가지고 참 이것도 웃기는 거. 주요 그 골목 그 이런 데마다 이 찢어놓은 거예요. 10명 단위로. 그러니까 10명 단위 찢어졌는데 이 10명이 몇백 명한테 포위됐다고 보세요. 공수부대도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위한 시민들이 공수부대에다 막 돌 던지고 막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막 방석 장비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얻어맞고 막 부상당하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뭐 서로 패고 하는 과정에서 과격 진압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병력이 학생들을 이제 체포했을 거 아니에요. 체포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문제 생기면 또 진압하러 가니까 얘네들은 다 도망가는 거야. 그 못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허리띠를 풀르게 하거나 우통을 벗게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걸 본 시민들은 흥분한 거고.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 공수부대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훈련에 의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수부대 운영 방식은 일단 밀집을 해서 위력 시위를 합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잔뜩. 근데 이게 다 빈총입니다. 진압 장비도 없어요. 빈총 들고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시위대 해산을 안 하면 3면으로 그 에워싸고 한 면을 특이해서 이 사람들의 시위를 이제 그 해산하는 건데 이 부대를 가가지고 원천봉쇄하고 그 전월 체포라고 그러니 이게 되냐 말이죠. 완전 뭐 난장판이 됐을 네. 수밖에 없겠네요. 더 큰 문제는요. 이 첫날 7공수 33대대 35대대 약 760명 중에 그 주둔지 지키는 군인 빼고 한 700명이 들어가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11공수를 보내요. 11공수도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또 3공수를 보내. 이게 이제 병력의 축차 투입이라는 건데 이 전술 전략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병력의 축차 투입이에요. 점진적으로 병력을 조금씩 보내는 거예요. 찔끔 뭐, 보내는 거. 오줌 넣듯이. 원칙적으로는 한 방에 많은 병력을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서 충격을 주고 목적을 달성하는 겁을 거네요. 줘서 감히 뭐 시위가 벌어지지 못하게 하거나 이랬는데 이 축차 투입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이거를 찔끔찔끔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건가요? 계엄사령관이 내려. 계엄사령관.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 이기성 이성이었죠. 계엄사령관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광주의 이 작전 지휘 체계는 이기성 계엄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육군본부 작전 지휘를 총괄하는 김재명 작전 참모부장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설마 공수부대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런데 꽈당하고 벌어지니까 당연히 뭐 시민들은 뭐 시위대도 마찬가지고 예. 공수부대를 보고 당연히 자연적으로 해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 지금 말씀드린 이 31사단장 정웅 씨하고 이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이
7공수의 이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그 다음에는 밀집시켜서 해산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11공수도 똑같이 3공수도 똑같이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9일 날 오후에 이 광주 지역 주요 기관장 회의가 열려요. 여기에서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진압을 과격하게 하느냐. 이거 진압 방식이 잘못됐다. 그제서야 이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밀집을 시켜라 했는데 이미 상황은 뭐 다 악화될 대로 악화돼 가지고 손을 못 쓰는 상태인데 그럼 혹시 시민들은 언제부터 무장을 했던 건가요? 무장을 한 거는 5월 20일 그 이후부터 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5월 21일 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5월 21일 날 이제 최초 발포가 있었던 거네요. 예. 아, 그러면 20일부터 벌써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일부 시민이 무장을 한 증언들이 나와요? 나와요. 그럼 무기고를 털었다.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회자가 되잖아요. 광주 사태 관련해서는. 예. 그 무기고를 턴 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5월 21일 날 본격적으로 털었고요. 아, 그 이전에 무장을 한 거는 그 당시 이제 광주 지역의 향토사단 31사단이 그 광주의 주요 뭐 방송국이나 뭐 세무서나 이런 데를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습격당해 가지고 그 보초병들한테 이제 무기를 뺏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무기고가 피탈되는 것은 5월 21일 날. 그 총격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 그때서부터고 그 이전에도 이제 무장을 한 사례들이 나오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5월 18일 날 이 정웅 31사단장이 혹시라도 이 무기고가 그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무기고를 그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포 명령을 그 내려주십시오 하고 윤홍정 정교사령관한테 발포 요청을 해요. 5월 18일 날입니다. 이게 5월 18일 날 3시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윤홍정 정교사령관이 지휘계통을 통해서 이희성 대염사령관하고 이군 사령관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군인 복무규율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대처하라. 그러니까 무기고를 공격을 하면은 발포를 하라. 이런 그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걸 상실을 한 거잖아요. 그럼 무기고를 털리지 않도록 경비를 단단히 하거나 그랬어야 되잖아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광주 사태 진상 보고를 한 이 조사단이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군법에 해봐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 이후에 그 두 사람은 처벌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이광로 장군이 이 보고서를 내서 그 당시 이제 그 전남 도경국장도 그 5월 18일 날 점심에 그 잠수를 타요. 도경국장이면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죠. 도경국장이죠. 도경국장, 전라남도 예. 경찰 도경국장, 경찰국장. 네. 점심 먹으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시위가 그야말로 이제 악화될 대로 악화된 5월 18일 밤에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개판이었네요. 그때 당시에. 네. 여러 뭐 군경이 다 개판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광주 작전을 책임진 김재명 6번 작전참모부장이 한탄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이 안병화 도경국장이 도망만 안 갔어도 전투경찰은 모든 진압 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석이나 이런 거에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방호 장부를 다 갖추고 있는 그 전투경찰이 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곳으로 출동할 수 있는 곳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명령권자가 어디로 사라지니까 우리 진압 못하니까 군이 출동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무런 이 시위 진압 장비도 갖추지 않은 공수부대가 현장으로 나가면서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 도경국장이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자기를 했으면 애초에 공수부대가 투입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거를 포인트네요. 이 전남 그 현장을 보고 온 이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검찰 진술의 조사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기자님은 이 검찰 진술을 다 살펴보셨어요? 네. 그 분량이 얼마쯤 되죠?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때 12.12.5.18 사건 수사 기록이 총 페이지 수가 14만 페이지인데요. 14만이요. 예. 와. 14만 페이지인데 거의 용달차로 한 트럭분입니다. 그걸 다 직접 그럼 구해서 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입수를 해서 입수를 빌려왔죠. 해서? 아. 예. 빌려다가 그 내용을 이제 전부 그 카피를 해서 조선일보에다가 이제 놓고 읽었는데 거기에 김재명 6본 작전 참모부장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5월 18일 날 오전 9시 전남대 앞에서 첫 충돌이 벌어져요. 예. 그때 봉쇄도 안 하고 공수여단을 투입해라 말아라 하면서 이 경찰들이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전투경찰 2,000명이 30분 거리에 지원할 수 있는 도청 경찰국 지역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시위 진압이 훈련이 되어 있고 현장도 제일 아는 사람들인데 초동 조치만 잘했어도 광주에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게 정말 핵심이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두환이 어떻고 저떻고 뭐 최초 발표를 누가 했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이 도청 그 경찰 담당자가 예. 제대로 경찰 병력만 투입했어도 절대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뿐만이 아니고요. 이 그 안병화 이 도경국장은 사태가 이제 악화된 5월 21일 날 본인이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경찰들한테 막 마이크를 대고 그 방송을 하고 무전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경찰은 빨리 해산하라. 해산하나요? 예. 그래서 이 경찰들이 전부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전부 경찰복 벗어 던지고 추링이나 뭐 민간복을 갈아입고 해산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자 여기 한번 제가 볼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광주 진상 보고서에 나오는 네. 이 사람들은 이건 반드시 이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그 명단을 올린 그 명단 내용 중에 전교사령관 중장 윤홍정 지휘책임 31사단장 소장 정웅 광주지역 작전지휘관 이거 문제 있죠. 그다음에 도경국장 경무관 안병화 경찰 총책임자 이 사람들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목포경찰서장 이준규 서무로 도피 도경작전과장 안수태 경찰작전 실패 나주경찰서장 김상윤 1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영암경찰서장 김희순 1일간 도피 및 무기 이탈 화순경찰서장 안병환 2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도경경무과장 양성우 경찰 무기 매몰 은닉 지시 경찰 무기를 땅에다 묻으라고 그랬어요. 도경장비계장 이정방 경찰 무기 매몰 은닉 지시 화순경무과장 이윤건 초병 도피 지시 초병을 도피하라고 지시했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게? 경찰이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시위 진압 그 장비와 방호 장비를 갖춘 이 전투 경찰이 전부 빠져버리니까 아무런 이 진압 장비도 갖추지 않은 공수부대하고 시민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역시 정웅 현장 지휘를 담당해야 됐던 정웅 사단장이 공수부대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위대를 오히려 그 과격하게 흥분시키는 방식으로 진압을 하다가 이 사태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날 7공수 33대대 때는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공수부대 지휘관을 안 해봤으면. 그런데 그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들이 아니 이걸 10명씩 찢어갈겨가지고 여기저기다 다 분산시켜 놓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거 몇만 명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거를 원천 봉쇄를 어떻게 하며 이러다 우리 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 그 방침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건의하는 내용이 검찰 수사 기록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경직된 이 지휘 방침을 고수하는 거예요. 뭐 원천 봉쇄, 그 다음에 시위 주동자 전원 체포,
전원 체포하기는 무슨 뭐 몇백 명이 지금 그 몇만 명한테 그 둘러싸여가지고 좀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아니 군인들도 살으려고 뭐 발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다 이게. 우리가 뭐 그 이후에 막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나중에 벌어진 일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이것이 초동에 핵심이다. 이런 일만 없었으면 광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비극으로 벌어지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특별히 뭐 군경의 어떤 뭐 정말 초동의 개판 대응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개판 대응이라기보다는 개판 대응 아닌가요? 저는 제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 개판 대응 같은데요. 부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었다. 부대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첫날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날 저녁부터라도 지휘 방침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 두 양반은 왜 그 지휘 방침을 5월 18일, 5월 19일 계속 이걸 그 후에 축차 투입되는 부대에도 계속 이 지침을 계속 강요했냔 말이죠. 이게. 그러면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그 사람들이 무식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특별한 제가 보기에는 뭐 경황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그냥 화끈하게 뭐 좀 밀어붙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예. 허둥지둥 대응하다가 그렇게 됐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공수부대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파견되는 공수부대는 그 해당 지역의 어떤 지휘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해당 사단의 지휘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군사적인 전략을 만들게 됐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7공수여단이 그 주둔지가 이 전북 익산시였습니다. 그 광주에다가 이 7공수를 투입한 거는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부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북 지역에 있었던 이 지휘관이 광주라는 곳에 가면 광주라는 곳의 시가지의 특성이나 지형지물이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이 지리와 그 지역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아는 현장 지휘관에게 이 부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배속이라고 그래요. 작전 지휘권이 현지 부대 지휘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파견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예. 파견하는 데까지만 역할하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그 지역의 지휘관. 현지 지휘관의 배속 아래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할 아래. 예. 그러니까 군에서는 거의 모두 이 작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사단이 전투를 하다가 이거 뭐 3사단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전투를 한다. 그럴 때는 이 부대 일부가 3사단에 배속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3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사단장이 그 지역의 어떤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이해하고 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원리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의 어떤 초동 대응의 그 완벽한 그 제안 같은 판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도망가기도 하고 무기 탈취를 받기도 하고 또 땅에 무기를 파묻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황당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경찰들이 왜 그렇게 사실상 진압 업무를 포기하다시피 했던 걸까요? 저는 그게 4.19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4.19 때 그 당시는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네. 경무대라고 불렀고 경무대를 지키는 요즘은 이제 경호실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는 경호실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워낙 작은 정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무대를 경찰이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무대를 지키는 경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곽영주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경무대를 지키는 이 매뉴얼에 의하면은 거기 그 당시 4.19 때 기록을 보면은요. 제1저지선, 제2저지선, 제3저지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시위대가 이제 경무대로 몰려오면서 제1저지선이 무너졌어요. 또 경찰이 막 막다가 제2저지선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3저지선에서 막았는데 3저지선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발포하도록 돼 있어요. 12대를 향해 총을 쏴라. 예. 그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원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경무대의 그 지휘관인 곽영주가 그 매뉴얼에 의해서 1, 2, 3전선이 무너지니까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발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19 이후에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4.19 때 많은 시위자들이 사실 죽었잖아요. 죽었죠. 예. 경찰 발포 때문에 한 수백 명 가량이 죽은 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 결과 뭐로 나왔느냐? 이 사람들은 아니 거기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곽영주가 뭐 3년인가 뭐 상당히 가벼운 그 형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매뉴얼에 그렇게 매뉴얼에 돼 있으니까. 따랐을 뿐이다. 사실 뭐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에 이제 4월 혁명 그 부상자, 그다음에 4월 혁명 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유족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야, 발포 명령자의 3년밖에 형을 안 때리다니 이게 무슨 난리냐 그래가지고 국회 사당을 점거합니다. 농성을 벌인 거예요. 민주당 정부가 누구 덕에 만들어졌습니까? 학생들 피 덕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유족들과 부상자들이 막 목발 짚고 나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나니까 깨갱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급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급 입법을 만들었어요. 그 소급 입법 만들어서 처벌하려고 하는데 5.16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처벌은 5.16 정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최인규하고 곽영주가 이 두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두 사람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됐어요? 예. 이것도 소급 입법으로. 야, 그것도 참 황당한 사건이네요. 예. 자, 이걸 본 경찰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매뉴얼대로 법적으로 했잖아요. 규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 2, 3전선이 무너지면 발포한다. 발포했는데 이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사람의 책임자를 사형을 시키니까 야 이제는 나라가 우리를 책임을 안 져주니까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는 거지. 그냥 도망간다. 그게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경찰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4.19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한 경찰들이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매뉴얼대로 지키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게 된 거네요. 예. 이런 배경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이 5.18 하면 전두환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모든 5.18 학살의 주범 또는 원흉은 전두환이다. 예. 뭐 그렇게 아마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기자님이 그 많은 문서를 보시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제 5.18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전두환이라는 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물 져서 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5.18 관련해서요? 예. 음.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되느냐? 5.18의 이 핵심 계기가 뭐예요? 5월 17일 날 밤에 주요 정치인 체포,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이거를 건의를 한 거잖아요. 그 건의한 걸 대통령이 받아들여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건의했던 주체는 신군부 핵심 세력이었던 전두환이죠. 예. 이 전두환과 그 주변 예. 사람들.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 체포 안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당시 이제 서울의 보험의 핵심 키플레이였던 사람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부정축제자 그래가지고 뭐 몇 사람 이 사람들을 체포하니까 광주에서 이제 아니 우리 스상님을 왜 체포해 뭐 이래가지고 광주가 어쨌든 시위가 촉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뭐 지휘관들이 좀 문제가 이 초동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이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은
김대중 체포로 인한 이 감정이 격앙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는 전두환에게 물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아니 뭐 비상 그 체포를 그 전두환이 막 그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한 거니까 뭐 최규하 대통령이 책임이긴 하지만 네. 건의한 책임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네. 그 최규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 원한다면. 예. 네. 몇 가지는 거절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면은 그 부분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5.18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예. 하도록 만든 어떤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니 학생들이 그 5월 18일 아침 9시에 전남대 앞에서 공수부대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 던져가지고 공수부대원을 그 자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거는 김대중 체포였기 때문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은 뭐 물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광주 진압 작전을 뭐 지휘를 했다거나. 근데 지금 일반적인 대중이 생각하는 것도 특별히 좌파 입장에서 진영에서 말하는 건 그 정도 책임이 아니잖아요. 전두환이 명령을 하달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도록 시켰다. 이런 내러티브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를 입증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 뭐라고 입증을 합니까? 특히 그 당시에 작전 지휘에 관한 모든 총책임자였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아주 핵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5.18 광주에 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을 통해서 정식 지휘 계통을 통해서 지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지라면 진압작전에 대한 책임은 계엄사령관인 본인과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인 주영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기사가 배달판에서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 조선일보 기사가요.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전두환 뭐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5.18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이순자 여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그게 어떤 뭐 억지로 우긴다거나 자기 책임을 뭐 철면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책임이 없으니까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정승화가 아니죠. 그 이성 계엄사령관 관련해서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12.12에 대해서는 전두환이 분명히 책임이 있다. 예, 그거는 뭐 실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 말고 광주 5.18 사태에 대해서는 전두환은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고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두환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3개월 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예.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전두환 책임론 이런 게 나오지 전혀 않았다. 없었을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전두환의 정적도 생기고 전두환을 재평가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왜곡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게요. 이 이광로 장군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세 사람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처벌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 세 사람 다시 정리하자면 정웅 31사단장, 윤흥정 전교사령관, 안병하 도경국장, 전남 도경국장 이 세 사람이요. 네. 나머지야 뭐. 근데 안병하 이 사람은 제대로 처벌이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나중에 전두환 정부 출범 후에 이 사람이 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직위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진압을 그 평화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정웅 사단장하고 비슷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알고 보면 요 세 사람만 정신 차렸으면 그래도 뭐 초기에 악화된 거를 바로 잡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 부분 이성 그 계엄사령관 있잖아요. 증언에 관련해서 예. 실제 1996년인가요? 예. 그 김영삼 정부 때 재판이 있을 때는 전두환의 책임이 있다. 예. 그때 당시에 나는 꼭두각시였을 뿐이고 네. 사실 실권은 하나회를 비롯한 전두환 신군부가 잡고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사실상 따랐을 받들어서 뿐이다. 따랐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 뭐 그때 그 뭐 이 이야기를 실제 그래서 예. 한국 뭐 정치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대중들은 그때 당시 이성 사령관의 그 발언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의 책임은 전두환이구나 이렇게 거의 뭐 확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여론이. 근데 이제 이성 씨가 그래도 일말의 그 양심은 있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뭐 동아일보 인터뷰하고도 그랬고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도 그랬고 이거는 그때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 사실은 이랬다.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전두환에 대한 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희성 계엄사령관, 그다음에 주영복 국방부 장관, 그리고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이 세 사람이 대단히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 그 권정달 같은 분은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또 자기 나쁘게 얘기한 걸 또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유죄를 때림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복잡해져 버렸죠. 그러면 실제 이 전두환 학살자론, 그러니까 네. 뭐 광주 쪽에서는 실제 전두환을 학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뭐 보수 정당, 뭐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인데 뭐 보수 정당이 누가 됐든 간에 뭐 당 대표나 아니면 출신 대통령이 가면 학살자의 뭐 당에서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광주 시민들이 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전두환 학살자론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80년 그 사건 이후서부터 계속됐다고 봐요. 80년 사건 이후서부터. 네. 제가 근데 약간 제가 의아스러운 게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예. 전두환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새 대통령을 다 초청해서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서 뭐 와인을 까면서 만찬을 마셨다. 화기애애하게 했었다.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때도 전두환을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면서 청와대에 초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김대중 시절 그리고 뭐 노무현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전두환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할 정도면 학살자라고 보진 않았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전두환 학살자론이 많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퍼져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1980년 5월이 끝난 직후서부터 그 전두환 학살자라는 주장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권 그 진영에서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고 그리고 제가 1980년 봄에 저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해서 복학을 했는데 83년도 이 무렵에 복학을 해서 학생들이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를 보면 뭐 학살자 뭐 찢어 죽이자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도끼날 갈아서 대머리 찢고 톱날 갈아서 주걱턱 쓸고 뭐 이런 잔혹한 그런 가사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살자 학살 만행을 뭐하자 이런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용어와 논리가 그대로 이제 확산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 정치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하여튼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 그리고 저 아쉬운 게 전두환 대통령이 좀 본인도 살아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과연 그거 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입장에서 경험했던 그 5.18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12.12부터 해서 내가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건지 이런 부분은 국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남겨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 유튜브에 가봐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는 거의 남은 게 없더라고요. 예. 네. 저도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참 인터뷰를 하려고 거의 한 7년을 접촉을 했는데 끝내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자로 계실 때요. 예. 근데 본인이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거절하신 거네요. 해봐야 뭐 바뀌는 게 없다. 계속 그 뭐 언론이 나를 그 내가 악마 어떤 말 얘기를 텐데. 한다고 네. 해서 그 나를 악마로 만드는 게 그게 뭐 바뀌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제가 열심히 그 저 설득을 해서 인터뷰를 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육성회고록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뭐 책으로도 내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성사를 시켰죠. 예.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참 그러면서 막 안타깝죠. 왜냐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뭐 여론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결국 자기가 자신의 레거시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싸워주지 않잖아요. 그 사실은 이 그 광주에 대한 책임은 저는 최규하 대통령으로 저는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가 광주 때문에 하야한 거거든요. 광주를 저렇게 그 광주가 일어나도록 만든 책임의 일부도 최규하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나 하야한다. 그래서 하야했으니까. 실제 그게 어떤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거네요. 예. 왜냐하면 80년 봄에 이 김영삼, 김대중 씨가 거리로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한 책임이 저는 최규하한테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양반도 그 당시에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었거든. 예. 약간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었던 거네요. 예. 저는 전혀 그게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걸로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규하가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해서 그 국방안보는 최규하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치 내정 이런 거는 뭐 신은학 씨라든지 신은학 씨하고 나중에 이제 그 관계가 아주 크게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군무 가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나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눈치채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씨가 거리로 학생들을 내몰아 가지고 사태가 악화되는 그 기폭제가 결국은 광주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규하도 책임이 있죠. 그럼 그 당시에 신은학은 책임 없습니까? 신은학 씨도 욕심을 냈는데 모든 키플레이어들이 다 욕심낸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냐는 거지 이게. 결국 모든 책임은 최규하 하야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에게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야 그냥 놔뒀으면 내가 집권하는 건데 말이야. 저 학살자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결과였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제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일단 팩트를 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팩트가 뭐였고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팩트를 들으면 이게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팩트를 들으면.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원사료를 그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도 그걸 안 보고 또 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무슨 뭐가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이미 사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왜를 찾아서 추적을 해가다 보면 결국은 이 정웅 씨하고 윤흥정 씨하고 이 안병화 씨 이 세 사람이 궁극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세간에 나오는 뭐 누가 먼저 그 격발을 했느냐, 뭐 누가 뭐 총기를 발사했느냐, 그리고 또 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태가 다 악화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또 뭐 자생적인 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체제 전복을 위해서 그 기회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다 나중에 결국 사태가 악화된 다음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그 원인을 따져보자. 근본적인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발 더 가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 새김씨 외에 뭐 신원학 씨, 그다음에 국무총리든 국무총리 신원학 씨, 최규하 대통령. 그럼 신분으로 욕심이 없었겠냐? 욕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그것도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전두환이라는 분도. 그러면 뭐냐 이거야. 결국 악화된 것을 추적을 해가다 보면 아이고 요 세 사람이 첫날 그 상황에서 이렇게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제는 이제 감정을 빼고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이제 경찰이 그 도주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그 상황에서 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나섰는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지휘 책임자의 사형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 뻔히 그 다가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 신군부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부관 참시나 다름없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느냐. 이거는 1980년 5월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이 끝까지 이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뭔가의 의도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애초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요. 예. 역사적인 부관 참시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교훈을 알려주는 거네요. 비슷한 일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던 군 지휘관들에게 지금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1960년 4.19 때 이 발포 명령자에다가 이 사형을 시킨 그것도 소급 입법으로 이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곽영주 씨가 나중에 사형당하기 전에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3년인가 형을 받을 때도 발포 명령이 아니었어요. 다른 내가 뭐 이승만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이분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책임을 한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형시키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이 안 움직이는 게 1980년에 5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기자님 혹시 이 5.18 때 시민 쪽에서는 몇 명이 사망했나요? 뭐 시민은 한 160명 가량 명 정도.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종자도 좀 있죠. 근데 뭐 실종자 뭐 이런 거 모르겠고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사망자라든지 이런 명단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이미 그런 문제들은 다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뭐 해도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사망된 사람들 사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일단 사망자면 거의 뭐 180명 가량, 한 200명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5.18 하면 또 첨예하게 논란되는 게 이 명단이잖아요. 유공자 명단. 예, 그걸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걸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어떤 입장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뭐 그런 걸 다 떳떳한 유공자들이면 다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또 국가의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투명성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상이 아니다. 네. 아니 유공자라는 건 뭐예요? 공을 세운 거 아니에요. 국가 유공자 아니에요. 근데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을 우리가 기리고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누가 무슨 유공을 했는지를 밝히지를 않는다는 것은
그 유공자 안에 뭔가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상징 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하여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뭔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예. 예, 뭔가 이상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예. 예,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상하다. 지금까지 뭐 광주의 아픔을 보듬어 준다는 명분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소위 말해서 봐줘왔는데, 예. 근데 이제는 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실히 인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게 이제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동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게 결과가 아닌가 싶고 또 그때 또 희생당한 분들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고 좀 통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고 하지만 뭐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저 밝혀야 될 부분은 그렇죠. 이게 좀 왜 이렇냐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팩트를 예. 밝히는 방향으로 또 예.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학살 그러면 학살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저는 광주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사망자에게 뭐 학살당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그야말로 이제 막 극한 상황에서 이쪽도 살려고 해야 되고 저쪽도 살려고 하는 그 극한의 투쟁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게? 근데 어느 편을 어떻게 얘기를 해도 가슴 아픈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희생당한 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그 가해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 국군의 일원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져가서 뭐 의도적인 목적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뭐 쏴주겠다거나 뭐 패주겠다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살이라고 하면 일단 네. 어떤 국가가 개입된 상황에서 뭐 국가가 개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 그대로 죽인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뭐 한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30년 정도의 이 감정의 그 격화되는 걸 빼기 위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제 그 광주 문제는 벌써 30년이 뭐예요? 45년이 넘었잖아요. 4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용어와 이러한 주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어디 가서 찾냐 이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광주 관련해서 뭐 유가족도 있지만 그 광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뭐 학생 운동권 쪽에서 또 광주를 많이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많고 권력의 자리에 간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떤 기득권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기득권과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벌써 4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감정을 넘어 이성과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증거물로서의 이 담백하게 새로운 접근할 때가 됐다. 복원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그동안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수많은 뭐 국회에서의 그 청문회에서부터 그 국회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검찰 수사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공부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든지.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복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자님은 이런 자료를 딱 예. 받으시면 어떻게 접근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예. 뭐 수만 페이지 예. 뭐 이렇게 되는 자료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좀 무식한 방법으로 하죠. 처음부터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뭐 호기심 나는 부분부터 먼저 보죠. 뭐 발표는 어떻게 됐나라든지.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는 그 첫날 그 현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악전고투 상황이 돼버린 이 현장 지휘관들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분들의 이 검찰 진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뭐 재판 과정에서 뭐 공판 내용 뭐 이런 거 보면 거기 쭉 나오거든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했는데 뭐
예? 상황이 이랬습니다. 뭐 이랬고 뭐 정웅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이거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 지휘 방침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거절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아닌 이제 어떤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다 보면 이제 안타깝죠. 예. 그러면 이 이성적인 접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포함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걸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누가 내렸죠? 명령자가 없어요. 명자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럼 현장에 있는 그 공수부대원들이 예. 어떤 생존 본능 가운데서 그냥 먼저 총을 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런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그 자기가 수기에다가 그 표현해 놓은 사람이 세 번째로 투입된 3공수여단의 15대 대장 박종규라는 사람의 내가 체험한 광주 이걸 그 당시 이제 지휘관들이 광주에 가서 작전하고 온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그 적어내게 했어요. 그 적어낸 내용들이 육군본부의 그 전사실에 다 있다가 이게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 기록으로 전부 제출이 돼서 그 수사 기록 안에 다 편철이 돼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3공수 15대대가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차량 공격을 받아요. 전부 빈총 들고 간 사람들이에요. 빈총 들고 갔는데 시민들이 이 버스, 트럭 이런 것들을 탈취해 가지고 이 공수부대가 이렇게 그 진을 치고 있는 여기로 돌진을 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실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대장인 자기밖에 없었어. 권총 실탄 4발.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부대원들을 향해서 질주를 해오는데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5월 19일인가 아마 그 상황입니다. 그 자기가 이제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이걸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쏘면 시민이 죽고 안 쏘면 우리 부하가 죽는데 내 이걸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차는 앞에서 다가오는데 막 고민하다가 결국 못 쏴. 그래가지고 그 차에 치여가지고 자기 부대원이 다리가 막 쩔룩쩔룩 막 부러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 생각이 많이 바뀌겠어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다음에 5월 21일 날 이제 이 경찰들은 전부 이제 빠져서 어디론가 가고 이 핏발선 이 시민과 그다음에 이 공수부대는 이제 밥도 못 먹고 밤새 거기서 이게 있던 그 지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대치할 때 이 시민들이 막 핏발 서 있는 뭐 이런 뭐 이야기 이런 그 거를 긴장감. 네. 저 지휘관들이 막 그 써낸 수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야, 이 참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는 정말 그 어떤 편이 아닌 그냥 하나의 이 상황 정황 증거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미 그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데도 들어 있고 뭐 그 책은 어떤 거죠? 그게 월간조선 제가 부록인데요. 부록. 네. 1999년 1월호 별책 부록인데 제가 이 5.18 수사 기록 14만 페이지를 입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이게 원사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검찰 그 진술 내용,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의 검찰 진술 내용, 최규하 대통령의 검찰 진술 내용, 신은학 국무총리의 진술 내용, 주영복 국방부 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7공수 33, 35 대장의 검찰 진술 내용, 11공수 61대 대장의 증언, 김재병 육군 6번 작전참모부장의 그 메모, 뭐 이런 내용. 지금 그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나요? 시중에서는 거의 뭐 절판 됐겠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구해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정보를 가지고 팩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예.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이렇게 됐을까? 어떤 그 편견이 아닌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대강은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려면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도 대강은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그냥 배가 산으로 가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아유, 별 말씀을요. 근데 네. 광주는 뭐 워낙 이게 사연들이 많은 거라 네. 뭐 다들 막 핏발에 서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광주에 뭐 북한군이 왔느니 안 가느니 가지고 서로 뭐 죽여 살려 싸우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태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북한군 관련된 거는 결국 이제 북한이 해방된 다음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어떤 역사적인 사료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되면 모든 게 좀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 6.25 관련돼서 모든 문서가 다 나와서 이제 역사적인 정설로 굳어진 것처럼 예. 뭐 북한이 무너지면 그때야 뭐 어떤 진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6.25의 마지막 그 비밀 창고가 열려야 되는 부분은 사실 중국 공산당 비밀 문서고인데요. 거기만 열리면 이제 그동안에 그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아마 많이 풀릴 거고, 그 당시 이제 소련이 옐친 대통령 때 우리에게 준 약 300 몇 점에 그것만 가지고도 6.25 연구가 뭐 엄청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옐친 문서 이전의 6.25하고 옐친 문서 이후의 6.25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 근데 좌파 우리는 역사학자들 예. 다 아닥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 옐친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 좌파 학자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예. 근데 그 중국 공산당 비밀 문서 이건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정말 흥미롭겠어요. 만약 진짜 그게 개방이 된다면요, 개봉이 된다면, 예. 일반 대중들에게. 예. 뭐 모택동은 왜 했을까 하는 뭐 추론이라든지 아직 그 부분이 안 열려서 이제 추론만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거기가 열리면 이제 6.25는 완전히 퍼즐이 다 풀리는 거고, 뭐 광주 북한군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악화됐을까?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예. 뭐 애초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용삼 기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